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테크래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까지 대거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먼저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늘 그 재료에 따라서 움직인 장세는 아니고요. 누적적으로 뭔가 모르게 불안한 이런 쪽의 모습에 의해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였다. 9월 초에 진단해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 PD께서 오늘 빅스 지수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빅스 지수 오늘은 하락했을 겁니다. 이렇게 빅스 지수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서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국채 금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채 금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빅스 지수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죠. 근데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 채권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근데 주가는 떨어졌다. 그러면 누적적으로 위험 자산과 안정 자산에 관계없이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을 이렇게 하는데 본질적 모습이다. 이거는 이제 월가의 사람들과 직접 그 통화를 해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이렇게 해외에서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저런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뭐가 주도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적 측면에서는 우리 캐스터 분들께서 이렇게 그 지적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또 조재길 특파원이 그 글로벌 마켓에서 굉장히 활약이 많은데요. 그게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 우려, 미국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기류, 윈즈가 형성돼 있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안정자산이 위험자산은 전부 이렇게 뒤누르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가장 월가에서 큰 뉴스가 앨런 재무장관이 사실 연방부채 유예 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신속 처리를 재무장관 입장에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어떤 신속 처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CBO에 남아있는 이 현금이 어느 정도 바닥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좀 이게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그렇죠. 빨리 처리해줘야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뉴욕 증시에 우리 그 한국경제TV에서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다. 디폴트 리스크. 그래서 2011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연방부채 한도가 이렇게 넘어섬에 따라서 버락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스티그마 이펙트가 부각되면서 사실 미국 증시 흐름을 했다. 오늘 그 뭐 지표가 발표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런 쪽으로 해서 빅스 지수와 국채 가격과 그 다음에 주가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것이 어제 그 엘살바도르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했죠. 예,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보면 서학개미 이상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코인 개미 분들이 많던데요. 사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프레시 크래시, 다이브 크래시가 나타났을 때에는 위험 자산의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때에는 폭락의 트래피킹 차원에서 저가 매수 세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10% 이상 폭락될 때는 시장이 살아있으려면 종전에는 보통 7% 이상 반등, 최소 7% 이상 반등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트코인, 정 PD께서 비트코인 그 가격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요. 오히려 소폭 하락. 제가 볼 때까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다릅니다는 제가 12시 반서부터 일어날 때는 마이너스세였었고요. 어제 그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그 코인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더즈코인 같은 경우는 30% 이상 폭락됐는데요. 알트코인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는 반등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30% 폭락하면 시장이 살아있으려면 20% 이상 최소한 그 반등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뉴욕의 그 금융시장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대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스닥이 그동안 잘 가다가 사실 그 상대적으로 다를 겁니다. 뭐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예. 근데 오늘은 나스닥의 3대 지수에서 동반 하락세 중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폭 컸는데요. 역시 미국에서도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테크래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런 문제가 중국, 미국에서 여전히 부담이 되는 이 빅테크래시, 테크래시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그렇게 잠복되었던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잠복된 요인이 주가를 이렇게 동반 하락시켰다 이렇게 보이 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 테크래시 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의 국내 증시를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브라드 총재가 무슨 뭐 연내 테이퍼링을 강구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당연히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 하락한 모습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는 뭐 해외 변수에 의해서 한국 증시 모습이 작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사실 테크래시 문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문제, 특히 카카오 문제에 대해서 정책 당국과 그다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관련된 입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삼성전자에 이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도 국민의 주의에 해달 만큼 주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올랐을 때도 카카오 주가가 올랐을 때도 사실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잠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거품은 특정 사건을 위해서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붐앤드 버스트 이런 거품 붕괴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9/11 사건이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20년이 되나요? 20주년을 갑니다는 그때 IT 버블이라든가 이런 벤처 버블이 있을 때 낙관론자들은 계속해서 간다 하지만 9/11 사건을 이렇게 해서 폭락했던 게 이게 붐앤드 버스트 이론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카카오라든가 빅테크 주식이 저렇게 많이 자 저거 뭐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많은 공모주에 이렇게 자금이 모이겠느냐? 이렇게 홍 앵커께서도 그런 것 좀 의심을 가졌었죠. 예. 그 많은 자산이 저게 실적이 저게 나오느냐? 그 많은 자산이 이렇게 공모 자금에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주 청약했는데 한 주뿐이 안 나와 이렇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카카오라든가 이런 빅테크의 그 거품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이렇게 규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새로운 신조 용어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는 7월 17일 날 테크래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그 한국경제TV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사실 그 글로벌 증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거다. 또 그때 당시에 카카오라든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카카오 청약 문제도 있었죠.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그 국내 주식에서도 문제가 될 거다 하는 것이 7월 17일 날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게 빅테크 기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는 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기업의 권력이 국가 권력을 거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강력하게 규제가 됐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목적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어제는 이제 그동안 좀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는 어제는 아주 그 생경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태 발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까지 돼서 무자벽의 물어발식이다. 경험한다. 나중에 이제 계열사수를 얘기하겠습니다는 그런 얘기가 비춰지면서 공모주에 수십 점 올렸던 거품 문제가 결국은 꺼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제 외국인들이 카카오와 네이버 합쳐서 6,600억 원. 이게 어제 주가를 떨어진 거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한국 주가를 다 떨어뜨렸던 요거죠. 이런데요. 사실상 6,600억 원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그동안 매도에 이어서 다시 국민주에 해당되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사실 이렇게 제2의 그 삼성전자 길을 걷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확산된 게 함께 사실 어제 그 규제 대상에 가장 중점이 됐던 카카오가 한 10% 이상 그리고 핀테크 규제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예. 동일하게 이제 카카오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는 빅테크는 어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핀테크가 나왔던 지난 그 3일 전선을 대비한다면 15% 정도가 3일 만에 15%가 폭락했으니까
카카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멘붕 상태죠. 지금 오늘 언론에 보면 멘붕 상태다, 공황 상태다, 뭐 각종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테크래시 문제 이런 문제를 시청자분이 지금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문의 사항에 한국경제TV에서 시청자분의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제 하루에 1조 원 각각 6,600억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아마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 강남 집값 문제 지금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 소프트랜딩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좀 하드랜딩 조치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런 빅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나오려면 규제 필요성은 있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주주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것을 소프트랜딩식의 국유의 재산을 국부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무자비하다, 구태의연하다, 문어발식이다 이런 용어 자체가 어조가 우리가 텍스트 마닝 기법의 어조가 자 이 투자자들의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정책 결정자일수록 이런 그 시장의 규제가 되려면 굉장히 자기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무자비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규제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급진적인 문제가 똑같은 시각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선 테크래시를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또 한국은 빅테크 산업들이 주력 산업으로 지금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보면 IT 강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여당과 정책 당국이 핀테크, 빅테크 규제한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는 거죠. 예. 여기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소상공인이 발행한 채권 누가 지금 사줍니까? 안 사주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당의 한 그 이렇게 책임자께서 한국은행에서 사줘야 된다. 이게 마인드 마니티제이션이거든요.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민간 사줄 사람 중앙은행에 사줘야 된다. 이게 마인드 마니티 부채 화폐라는 얘기입니다.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테크래시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테크래시와 그다음에 부채, 마인드 마니테이션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가문하게 반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6,600원 더고 오히려 코스피가 개인들이 아주 받쳐줘서 코스피가 24포인트 떨어진 거지 사실은 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 예. 그나마 동학개미의 힘 때문에 받쳐주게 됐던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왜 정책 당국과 또 이제 여당이 이렇게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지 관련 내용들 짚어주시죠. 세계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요. 우리만의 특산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 7월 17일 날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쪽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합니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기본입니다는 이윤을 해더라도 아무리 이윤을 해더라도 해야 될 영역과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환경 변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게 개인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 사회적 가치도 중시하거든요. 그게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 그리고 impact 해서 엠퍼시 플러스 감정이익 플러스 사회적 연대 이걸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홍익화랑 같이 살아가야지 지는 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 공존 속에 국민들이 박수치는 이러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것. 그래서 탐슨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기업이 생존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ESG의 새로운 투자 항목이 될 만큼 지속 가능한 경영할 때는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해서 지금 증권사라든가 ESG 만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근데 카카오라는 기업은 어떠냐?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 K자형 양극화가 좋은 상태에서 지금 가장 피해 개체가 누굽니까? 소상공인이죠. 예,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매일 지원금 준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뭐냐 소상공인까지 내몰아 보니까 결국 입장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거기에도 규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 그냥 생경한 용어를 쓰는 거죠. 무자비하게 문어발식으로 구태연하다. 옛날에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얘기가 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뒷면에 카카오그룹과 관련된 쭉 있습니다는 이렇게 많이 계열사가 많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조사해봤더니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자막에 우리 정 PD에서 정용국 PD입니다. 정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열사가 2015년 45개 이것도 많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만으로 5년 정도 조금 지났겠죠? 예. 근데 118개입니다. 무려 118개입니다. 118개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택시 운전사 뭐 거기까지 지금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 배달 음식까지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플랫폼의 적용성 가지고 발빠르게 하는데요. 아유 소상공인님들 있잖아요. 저 주변에 있잖아요. 퇴직해가지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무슨 겁니까? 경쟁력에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보호해줘야죠. 거기 들어옵니까? 이거는 이윤이 나더라도 그걸 들어올 게 아니죠. 오늘 그 방송을 맡고 있는 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기부하더라도 기부에도 착한 기부가 있고 나쁜 기부가 있다. 그리고 혁신도 잘된 혁신이 있고 잘못된 혁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경제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근데 거기 뭐 총수가 의사장이라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뭐 많이 기부했는데 기부했으면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골목 상권 보호라도 하죠. 차라리 기부하지 않고 골목 상권 보호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했으면 우리 서 작가께서 나쁜 잘못된 혁신이다 이런 표현을까지 쓰지 않습니까? 이 창의적 혁신으로 그대로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평가는 사회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평가하는 거. 당신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런 지적도 이렇게 카카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것을 비판하라 보시는 말고 카카오의 장기적으로 한국경제TV가 발전을 위해서 권고해 드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카카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이니까 혁신도 잘하니까 앞으로 지속하는 게 국민 속에 카카오가 되도록 하는 것을 하려면 바로 이런 5천억 이상의 기부하더라도 이것을 잘못된 혁신이다, 나쁜 기부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잘못된 시각을 바뀔 수 있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내년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K자 양극화 구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K자 양극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 무너져서 MZ 세대들 어렵죠. 젊은 층들. 소상공인 어렵죠. 중산층이 무너진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BOP라고 해서 바텀 어브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에서 보면 밑에가 바텀 어브 피라미드 그게 BOP 계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데요. 자 경제 입장에서는 BOP 인구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계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인세가 상위의 0.1%인가요? 우리 법인세 70%까지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코로나 사태의 전형적인 이렇게 K자 구조거든요. 근데 뭐냐? 내년 대선 치러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이런 구조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1인 1표주의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영표가 뭐냐? 내년에 대선 후보가 나오면 결국 한 표를 얻게 하신다면 어떠냐? 밑에 계층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중산층이 무너져서 MZ세대 많죠. 그다음에 뭐냐? 소상공인 많죠. 이런 걸 겨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과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냐? 사실 그런 부분이 결부된 게 아니냐 하는 쪽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창의성, 혁신성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에 보면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6.25 사태 폐허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노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캔두 정신 해보자 하는 이런 정정 회장의 파운더스 멘탈리티 창업자 정신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이끌어왔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런 혁신성 이거 가지고 IT든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야 되는데요. 창의성도 보호하려면 예. 창의성도 뭐냐? 사회적 가치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창의성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헛하기 위한 창의성은 이렇게 버려줘야죠. 그래서 혁신성, 혁신성도 이 이노베이션도 경제학에서 보면 숨페토가 할 때 커먼 센스입니다. 경제학이. 커먼 센스라는 것은 창의성도 보호가 돼서 그걸 육성하려면 사회적으로 남을 사실 그 이익이 주는 상태에서의 창의성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같으면 창의성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오케이, 보호해준다. 근데 자기 자신의 이익만 강조하는 창의성은 빨리 이렇게 싸게 올라가기 전에 작두해낸다. 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 정부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핀테크 기업들 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원인들 짚어주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 테크래시 이 용어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네, 설명해 주시죠. 이 코로나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경제에서 K자 구조는 계속해서 심화될 거를 보는 것이 전 세계적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테크래시 문제는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작용,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외국인들이 어제 그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각해서 현 입장에서는 향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좀 방송 좀 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지속 가능성의 문의를 좀 해오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과민변을 떠나서 사실 그 테크래시 문제는 K자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7월 17일 날 이 테크래시 처음 그 한국경제TV에서 신조어를 할 때 한 번 방송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는 아직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론되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래시는 이렇게 테크놀로지, 빅테크든 테크놀로지 예. 플러스 백래시 반발한다는 얘기죠. 반발한다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기업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빅테크 한때 각광을 받고 한때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다 하는데 사실 이것을 규제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커진다. 아마존이든가 뭔가 너무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마존의 최고 총수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높죠. 예. 이런 상태. 이런 걸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사실 이 테크놀로지와 백래시 합쳐서 테크래시라는 단어다.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넘보는 기업 권력을 규제한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정치 체제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런 체제를 보겠습니다. 경제는 양극화가 더 심합니다. 근데 민주주의 체제는 뭐냐? 1인 1표제입니다. K자 구조에서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중국의 사회주 국가라든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누구를 중시합니까? 누구입니까? 샤오강사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인민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죠. 기득권보다는 이 밑에 사람을 중시했죠. 그래서 올해 양해 대회를 통해서 뭐냐 시진핑이 저렇게 당한 중국 경제 저렇게 그 빅테크 기업들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저렇게 규제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잠재성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홍 앵커 전에 전세현 앵커랑 같이 할 때 전세현 앵커가 만약에 시진핑 입장이라면 빅테크 규제하는데 자 내가 정책 기반을 위해서 인민들의 표심은 밑에 사람은 얻는다. 근데 산업적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성을 무너진다.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으로 정치 야망이 있는 사람은 향후에 산업 발전의 여부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채운다. 그래서 인민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민을 중시할 수밖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은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밑에 계층이죠. 밑에 계층.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자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데요.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게 기득권 세력의 몇 명 안 되는 사람과 화합과 통합을 도모했다면 국민 전체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밑에 사람을 도모해야죠. 예. 이 미국의 국민들의 이 유색인종 있는 상태에서 다 밑에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랑 안아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그 테크래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내 증시에 영향 관계없이 외국인의 움직임 관계없이 일단은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 문제고
향후의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적 측면에서 K자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1인 1표의 미스매치 현상, 미스매치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테크래시가 가장 심한 국가는 지금 중국이죠. 시진핑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문제가 더 진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자막을 통해서 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자막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상장 규제, 이거 센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IPO 시장, 홍익과 전해주셨나요? 예. IPO에 한 건도 없었다 이 얘기죠. 예. 미국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제 자금으로의 국수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수주의 현상. 그래서 벌써부터 그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IPO 시장에 한 건도 없습니까? 그만큼 시진핑이 뭐냐면 과거에 이 테크래시가 나왔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분석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누적적 문제다, 일시적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는데요. 지금 뭐냐, 한 건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의 미중 간 마찰 과정이 겹쳐 있습니다는 굉장히 강력한 테크래시 문제는 국가 권력을 건설시키기 위해서 빅테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규제를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문제, 데이터 문제죠. 지금 테크래시의 궁극 문제는 빅데이터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업 권력이 아마존과 할 때는 국가가 가지 못하는 데이터, 왜냐하면 다 자기 거래 고객이 있거든요. 홍행거 거래 고객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다 데이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돼 있고 홍행거가 주로 이렇게 샤넬백 같은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색연필 산다 하면 홍행거의 그 소득 수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나오고 빅데이터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 전체 그거 갖고 있으니까 국가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 공유하자, 빅데이터 공유 문제. 그거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반독점 규제 문제. 이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업도 규제하죠. 금융업도. 지금은 실물 사이즈에 비해서 금융 사이즈가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팔로잉이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규제해죠. 그래서 금융업 규제하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핵개비 들고 하는 것. 내가 주식 의결권이 A그룹에 대해서 3%뿐이 안 됩니다. 3%뿐이 안 하는데 그걸 전부 그 기업을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너인데 지분은 요만큼 갖고 있습니다. 전부 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규제하는 게 바로 지배구조, 지분 없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거 소위 이제 VI라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규제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규제가 나네요. 지금 일시적 현상을 하다 보니까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캐서분께서 디디 출신인가요? 우리 이제 관심이 많죠. 디디 출신도 결국 경영권을 반납했다. 이런 뉴스를 전했죠. 한국경제TV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요. 지금 경영권을 포기하고 이런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전부 중국의 국영업체는 나을 만큼 중국의 테크래시는 굉장히 강하다. 앞으로도 더 지속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래시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미국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해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그다음에 바이든 국가의 대선 과정이 불리했던 만큼 미 의회가 트럼피즘에 의해서 점령당한 만큼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화합과 그다음에 통합을 강조한 캐치프레이즈를 홍앵커가 그때 1월 20일인가요? 그때 특집 방송할 때 내가 전해준 거를 이렇게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계층을 안아줘야죠. 밑에 계층을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계층.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자막은 보면 이 킬러 인수 제한인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M&A가 굉장히 활성화돼. 지금 규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트럼프 정부에 나왔던 M&A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결과가 나오면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누가 검토하느냐? FTC의 연방 이렇게 거래위원회 아마존 킬러라는 라니칸 아시죠? 리나칸 라니칸 예일대 교수인데요. 독점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거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중국과 비슷합니다. 자막은 저러지만 플랫폼 독점. 어제 똑같이 우리나라의 민주당에서 나온 게 플랫폼 독점을 종식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 수리권을
자, 아마존이 저렇게 높은데 애플이 높은데 우리 애플의 수리점만 가? 이것도 뭐냐 시장에 독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소상공인에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 보면 내가 수리하는데 전파상 가는데 애플에만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경제 권력이 독점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인재를 내가 돈이 많다고 홀가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권사 보스라도 어이구 홍익화 지금 뭐냐 IPO 잘해? 사람을 길러낼 생각하지 않고 그 호가닥 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연봉 높게 주죠? 연봉 높게 주면 누구 돈입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공채해서 채용해서 훈련을 시키고 해야 인력 사다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발된 사람 호가닥 가 지금은 좋죠. 그러나 밑에 젊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처럼 뭐냐 고용 어려워 집값은 높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돈 가계부터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거는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 미국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계속될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쯤에서 ESG와 관련된 사회 공유 채널과 관련해서 기업은 내가 기업이 아니라 국민 속의 기업, 세계 국민 속의 기업이거든요. 국민들이 환영하지 못하고 금융사들이 고객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렇게 그 금융사든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이 예대 대출 마진이 지금도 뭐냐 금리 올랐다 대출폭 확 올리는데요. 그러면 그 기업은 내가 상반기에 최대 수익이 났다. 그 발표는 최고 통수권자 국민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발표 어렵게 해서 벌었는데 나는 최고 책임자로서 뭐냐 돈 많이 벌었어 연봉 많이 가지고 그 뭐냐 국민한테 환영받기보다는 질타하는 겁니다.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은행 지주 회장들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K자 구조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다. 본질적 문제다 리포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들이 고민하고 있다 리포트했습니다. 네, 확실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도 심하지만 각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다른 국가는 뭐 공통 사항으로 하나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 세계 국가가 동시다발적, 이 문제는 뭐 세계 국가가 동시다발적이죠. 어느 국가에서 뭐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취약국 관계없이 다 문제가 생기고 지금의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저기 아프리카의 기니도 바로 그런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저변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장을 그려보면요. 지금 지난번에 G20에서 법인세, 구글세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계 각국들이 모두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하는 각도에서 지금은 세계적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할 게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테크래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또 해결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테크래시가 세계 공동 문제라면 서로 뭐냐 한 테이블에 라운드 테이블에 물서 홍해코 미국의 대표고 제가 한상춘 논설의 한국의 대표라면 서로 얼굴을 맞대서 해죠. 그게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8번 자막이 되겠습니다. 이건 8번 자막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디지털 경제정책 라운드, 디지털 컴피티션 라운드, 빅테크 규제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디지털 블루 라운드, 지금 빈곤층 방지한다는 얘기죠. 디지털 블루 라운드입니다. DBR.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라운드, 이거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뭐 해킹, 디지털 테크놀로지 라운드.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 지금 이상기 올해 많죠? 이렇게 여기서 한다. 이 라운드 형식으로 새롭게 조류가 형성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뭐 대형주, 빅테크가, 성장주가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에는 새로운 환경, 경기 문제도 피크아웃, 뭐 가정 피크아웃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빅테크, 테크래시 문제에 대한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 서학개미, 동학개미들은 그런 뭐 유튜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하반기에는 배당주 내지는 뭐 글로벌 ETF 이런 거 걸려서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가면 지금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외국인이 오늘 팔고 내일 파는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든
어차피 지금 증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투자 쓰다 보면 이런 걸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테크래쉬에 대한 자세한 분석. 네, 오늘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